이거 하나로 해주시는 거죠? 끝납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예. 머니올라에서만 독점적으로. 독점 컨텐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치한 거죠. 복리의 마술 뭐 이런 건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예. 네. 7위의 법칙 이런 것도 들어보셨나요? 7억 2천. 7억 2천 되는 거죠. 그러면 12억에 아까 우리가 비슷해지죠. 그렇네요. 예.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 솔루션이 있네요. 뭐예요? 그 우리가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자, 머니올라에서 연말정산 초치기 전략에 이어서 준비한 또 특별 코너입니다. 이 연말정산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금 저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목을 아주 정해주셨어요. 건물주 부럽지 않은 연금 부자 되기. 이게 가능합니까? 건물주가 조물주에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바라는데 네. 건물주 못지않게 또 우리가 노후 준비를 아주 그냥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연말정산 때문에 초치기 하느라고 그냥 일단은 연금 계좌, IRP 뭐 일단 하세요. 뭐 이러고 말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매년 900만 원씩 쌓일 텐데 그거를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또 열심히 잘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되면 진짜로 건물주 부럽지 않고 또 열 자식 부럽지 않은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되니까. 건물주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건물주라는 건 이제 따박따박 통장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또는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에도 그게 네. 이제 나온다는 어떤 편안함 때문에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 한 어느 정도 있으면 따뜻한 생활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중요한 그 출발점인데 왜냐하면 내가 노후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를 알아야 내가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그쵸. 앵커께서는 얼마 정도면 한 60세 이후에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을 것 같다.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두자는 생각만 했지.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관심을 쏟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한 거죠. 그 농사꾼이 그냥 씨앗만 뿌려놓고 네가 잘하든지 말든지 열심히 해봐 이제 맞아요. 이랬던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투자하고 나중에 인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하나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잘 듣겠습니다. 그 은퇴 이후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한지는 생활 패턴이나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르겠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손주들도 용돈도 자주 좀. 보려면 용돈을 자주 줘야 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월에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한 350만 원 정도가 최소 필요하다. 최소. 예, 최소. 현재의 물가 기준으로는 한 35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수명이 길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기대 수명이 거의 한 90세에 육박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은퇴는 60세에 하는데 한 30년 정도 그동안 그 벌어놓은 돈을 까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월에 350만 원이면 연애하면 아마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이게 30년 동안이라고 한다면 한 12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필요한 거예요. 매월 35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럼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현금으로 12억 원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이렇게 노후 자금으로 12억이나 되는 돈을 마련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만약에 모아놓은 돈을 까먹으려면 12억 정도는 있어야 매달 350만 원씩 까먹어서 이제 30년 까먹으면 12억이 사라지는 거고 네. 내가 12억을 모을 자신이 없으면 뭔가 구조를 짜가지고 매달 350만 원씩 돈이 나오는 이런 흔히 말하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여러 개 깔아놓으라 이제 이런 건데 연금으로도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이제 3층의 연금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1층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국민연금. 예. 네. 1층. 그 다음에는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제 퇴직연금이 퇴직연금. 있고요. 2층. 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서 연금 투자를 하게 되면 개인연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쌓으면 이제 3층의 연금 구조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쳐가지고 월에 3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선진화된 시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일반화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만 잘 열심히 부어도 100만 장자면은
100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환율이 1,300원 정도 되니까 한 1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거고. 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부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대한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방치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서 상당히 별로 노후에 대비가 안 됐는데 관심을 갖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우리도 매월 350만 원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면 약간 연금 강좌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예. 머니올라에서만 독점적으로 독점 컨텐츠 공개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퇴직연금을 말씀을 드리면 퇴직연금도 회사가 부어주는 퇴직연금이 있고 일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이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통해서 추가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은 조금 복잡한데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하나는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이제 세제 비적격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하나는 그냥 납입을 하면 곧바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로 돌려주는 연금 상품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당장은 안 돌려주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혜택, 즉 비과세 혜택을 주는 또 연금 상품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는 개인이 알아서 연금 투자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니까 네. 세제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연금의 투자는 첫 번째는 개인형 퇴직연금. 네. IRP를 통해서 내가 회사가 부어주는 퇴직금 말고도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개인연금 중에서 아까 우리 전에 일부 시간에 했던 연말정산 받는 거, 소득공개 받는 그런 연금 저축 계좌가 있어요. 최대 600만 원까지 된다는. 최대 600만 원까지.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액 공제 받진 않지만 내가 이거를 받을 때 바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납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퇴직연금에는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는데 네. 퇴직연금은 뭐예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물어봐요. 퇴직금을 쌓는 방법을 우리 회사가 알아서 운영해서 너 퇴직할 때 그냥 최근 3개월 월급에 준해서 퇴직금 계산해 줄까? 아니면 네가 매년 정산해 줄 테니까 알아서 운영해 볼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DB형. 우리 회사가 알아서 운영해서 너 퇴직할 때 알아서 줄게? 이게 DB형이고 DC형의 경우에는 그냥 네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걸 DC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제 DB형을 선택할 건지 DC형을 선택할 건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DB와 DC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냥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운영해 주는 거, DC형은 내가 운영하는 거라고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DB형이 좋냐 DC형이 좋냐라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차이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매년 연봉을 막 10%씩 인상해 준다라고 하면 그냥 DB형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연봉 인상이 계속되면? 예. 왜냐하면 퇴직하기 최근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월급으로 연금을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난 9년 동안 월급이 적었다가 예를 들면 10년 차에 월급이 뻥튀기가 됐어요. 근데 내가 은퇴를 해. 그러면 이 친구는 DB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수혜를 보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나이가 먹고 직급이 차면 임금 인상률이 거의 정체되는 시기가 그렇죠. 오거든요. 네. 심지어는 임금 피크제가 되면 오히려 급여가 깎이죠. 그럼 이분들은 만약에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돼서 낮아진 월급으로 퇴직금 산정받으면 큰일 나죠. 그죠? 이런 분들은 DC형으로 교환을 해서 본인이 이제 매년 내지는 매달 정산해주는 퇴직금을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DB형과 DC형의 차이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 조금 젊은 때는 DB형 유지하시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우리 회사가 내 월급 별로 안 올려줄 것 같다. 그러면 DC형으로 전환하셔서 본인이 적어도 임금이 상승하는 그것만큼만 더 수익을 내면 유리하니까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 돈이 안 들어가요.
그냥 회사가 일부를 퇴직금으로 쌓아주는 거니까. 근데 아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내 돈을 조금 더 넣어서 미리 나는 그냥 회사도 퇴직금 쌓지만 나도 내가 쌓게 해서 부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인디비주얼 무슨 리타이어먼트 펜션. 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올해의 경우 일부에서 저희가 알아봤지만 IRP랑 어떤 연금 저축을 합쳐서 900만 원까지 넣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 네. 근데 돈이 여유가 되면은 900만 원 이상 1,800을 채우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 보험 상품이 있고 연금 저축 보험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헷갈려요. 네, 연금 보험, 연금 저축 보험하고 보험. 연금 저축 보험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 맞아요. 있는데 네. 그 중간에 저축이라고 붙으면 이게 세제 적격이고 그냥 세제 적격이라는 말 어려우니까 그냥 빼고요. 네. 그냥 중간에 저축 붙으면 그 세액공제 상품,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축이 붙으면. 예. 그래서 연금저축 상품도 보면 종류가 연금저축 그 보험이 있고 연금저축 신탁이 있고 연금저축 펀드가 있거든요. 네. 은행이 맡기면 연금저축 신탁이고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면 연금저축 펀드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저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세액공제 상품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까지고 당장 세액공제 안 받더라도 세금 이연이라든가 나중에 낮은 연금으로 세율, 받을 때 낮은 세율. 그거 적용받는 한도는 또 1,800만 원까지.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연금보험 상품은 이게 조건이 있는 게 일단은 10년 이상 계약은 좀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일시납도 있고 월납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납 같은 경우는 일시에 그 돈 놓고 10년 정도는 묶여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월납으로 할 경우에는 5년 이상은 납입을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조건이 되고요. 4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4%의 세금을 이제 그 비과세 해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대신 얘도 역시 한도가 월납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 원까지. 그러니까 역시 연간으로는 1,800만 원. 네, 정리해보자면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 보험은 가운데 저축자가 들어가면은 이건 이제 세액공제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연금 저축 신탁, 연금 저축 펀드, 연금 저축 보험 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다가 돈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혹시 뭐 이 세 가지 중에서 또 특별히 뭘 추천하신다 그런 게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이 연금저축 보험하고 연금저축 펀드랑 연금저축 신탁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연금저축 신탁은 지금 더 이상 판매되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에 판매되는 게 살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제외로 하고 결국 연금저축 상품은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가 있고 보험회사에 그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보험이 있어요. 네.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좋으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장단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성향이나 처한 위치에 따라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 펀드가 조금 맞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매달 자유롭게 내가 납입금을 조절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달에 돈이 좀 많이 생기면 많이 넣고 다음 달에는 좀 적게 넣고 싶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내가 직접 운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 특히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에는 그 주식 투자한 거랑 거의 흡사한 효과를 내는 ETF 투자를 직접 이 계좌에서 할 수가 있어요. 연금저축 펀드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 연금저축 펀드에서 우리가 ETF를 통해서 뭐 자산 배분, 여러 다양한 자산들에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 연금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적극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 즉 증권회사에서 계좌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원금이 조금 손실 나도 나는 괜찮아. 이런 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보험회사에 그 연금저축을 하시게 되면 흔히 말하는 보험회사에서 사업비라는 걸 이렇게 수수료로 떼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로 해서 운용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반면에 연금저축 보험이 또 맞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나는 그냥 내가 그 매달 임의로 하게 되면 내가 게을러가지고 못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적금하듯이 계약해가지고 매달 꼬박꼬박 얼마씩 넣는 게 나한테 맞아.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인데 원금은 나는 보장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보장 상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공시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선호하시면 연금저축보험 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보험회사의 장점이 종신형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험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종신형은 예, 우리 집안이 대대로 장수 집안이다. 나는 100세 넘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종신형으로 받으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연금저축보험은 고금리 시기에 가입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확정금리로? 예.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고금리 확정 이유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좀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막 하면서 불과 한 10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확정금리가 막 6%, 7%일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내가 봤을 때 야, 이 정도 금리면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되시면 연금저축보험도. 근데 개인적인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 그다음에 외환위기가 있었던 그 97년도 이후에 금리가 진짜 높았을 때. 예, 보험회사가 엄청나게 높은 고금리의 이런 연금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운 좋게 그 상품을 가입을 해서 저는 그 정말로 이 연금보험 상품으로 어마어마한 제 그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그런 기회가 또 올 수 있을까요? 그런 기회가 또 오면 안 되는 거 안 되죠.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연금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는 걸 바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고금리 때는 연금저축보험을 노려볼 만하다. 예, 그 맞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젊은 때 조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한 3, 40대는 이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뭐 ETF나 뭐 리츠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 투자하시고, 이제 50세 이후에 연금 받을 때쯤 해서 연금저축보험으로 또 역시 이관을 하시면 이관할 수 있나요? 지금 예. 바꿀 수 있어요? 바로 바꿀 수 있고요. 대신 이제 투자됐던 것들은 이제 현금화 한 다음에 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어디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도와달라 하면 얼마나 잘 도와주겠어요. 예. 자기네들 금융기관에 돈이 들어온다 하니까. 그래서 페널티 같은 건 없고요. 페널티는 없습니다. 없고. 예, 왜냐하면 이걸 해약하는 게 아니라 네. 연결시켜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는 금융기관별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딱 하나밖에 못 만드는데, 이 연금 계좌는 아무 그 금융기관에다가 복수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만들어도 저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올해도 연금저축과 IRP를 900만 원을 채워 넣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그럼 이 또 비율을 어떻게 정하냐. 900만 원을 뭐 몰빵하냐 아니면은 600, 300 나누냐. 그거 어떻게 정해야 돼요? 자, 일단 그 연금저축으로만 채우면 600만 원까지만 그 세액공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IRP는 900만 원까지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정부가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긴 한데 600만 원까지밖에 한도가 없다는 얘기는 그게 더 좋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연금저축이 조금 더 뭐랄까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때 대부분의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시고, 여기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예, 지금 신탁은 없으니까 두 개 중에서 보험 네. 내지는 펀드인데, 뭐 이제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조금 3, 40대 젊은 층들은 연금저축 펀드가 조금 더 좋겠다. 네, 거기에 그래서 600만 원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제 또 여유가 되시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로 채우시는 게 좋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왜 연금저축 펀드가 IRP보다 좋은지가 그렇죠. 이제 궁금하실 거잖아요. 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중도 인출의 가능 여부예요. 이 연금저축 펀드나 IRP나 똑같이 중도에 인출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은 다 토해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근데 말씀하셨죠.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그냥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돌려주는데, IRP는 엄청나게 귀찮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안 되는데,
어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내가 허락해 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이잖아요. 그렇죠. 퇴직 용도로 모았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퇴직해서 연금으로 쓰라고 해서 혜택을 줬는데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이 만기까지 안 가져가시고 중간에 자꾸 해약을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정책의 어떤 의도와 맞지 않는다 이래서 갈수록 그 제약을 두고 있고 예를 들면 뭐 그 아주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뭐 치료비가 부족하다던가 주택을 구입하게 돼서 뭐 갑자기 일시에 그 자금이 필요하다던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그 요건이 있습니다. 아이 그래 이 정도면 너 진짜 퇴직연금 깰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게 인정을 받아줘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IRP에 들어가는 돈은 정말 묶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뺄 수 있는 연금저축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 그래도 토해내는 거는 어쩔 수 그렇죠. 없죠. 소득공제 혜택은 당연히 토해내죠. 왜냐하면 연금의 목적이 아니라 중간에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자유도적인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좋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투자 자산에 있어서도 IRP는 역시 퇴직연금 목적이다 보니까 위험자산의 투자를 100% 못하고 70%만 위험자산을 하고 30%는 반드시 안전한 자산을 넣어야 돼요. IRP가? 뭐 예금성 자산이라던가 뭐 채권과 같은 자산,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은 이런 자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연금저축에 더 선호도가 높을 겁니다. 여기서는 네. 위험자산 100%를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세 번째는 그 관리 수수료인데 요거는 조금 지금은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아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위험자산 100% 투자가 가능하다. 이건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해당되겠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사실 연간 900이 쉬운 건 아니지만 네.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투자 한도를 채웠어. 근데 이거 이 정도로 건물주 부럽지 않은 연금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참 죄송스러운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 투자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무에서 가장 투자의 그 뭐랄까 기본 중에 많이 얘기되는 게 복리의 마술 뭐 이런 건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예, 네. 7위의 법칙 이런 것도 들어보셨나요? 7위? 7위 법칙? 72의 법칙인데 네. 그게 뭐냐면 그 복리 투자라는 거는 내가 투자한 원금이 이자를 받게 되면 그 다음 해는 또 이자 받은 것까지 투자하게 돼서 이자의 이자가 붙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런 복리의 효과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7위의 법칙인데 내가 연간으로 복리 투자의 수익률이 예를 들면 10%다라고 네. 하면 72를 10으로 나눠보면 한 7.2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7점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내가 투자한 원금이 정확하게 2배가 되는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우리가 1년에 900만 원씩 넣는다고 치면 네. 그다음에 10년 동안 넣다고 한다면 9천만 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얘기하셨던 것처럼 7.2% 수익률로 매년 복리 투자했다고 한다면 10년 뒤에는 9천만 원이 1억 8천이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10년 뒤에는? 또 10년 뒤에는 4배니까 1억 8천이? 3억 6천이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30년 뒤에는 8배니까 얼마 되는 거죠? 7억 2천. 7억 2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2억에 아까 우리가 비슷해지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7.27%의 수익률로 연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30년이 지나면 매년 나는 900만 원만 투자했을 뿐인데 2배 되고 또 그거에 2배 되고 그거에 2배 되고. 네, 7억 2천이니까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노후에 뭔가 좀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진짜. 그래서 중요한 거는 투자의 기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희 이 프로그램을 정말 좀 이렇게 아직 투자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은퇴가 좀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노후 준비는 한 살이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그 복리의 마법이 복리의 마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기한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아무리 적은 금액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복리의 마술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 꼭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젊은 분들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나이 드신 분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약간 절망하지 말고 네. 희망은 있다.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 솔루션이 있네요. 뭐예요? 그 우리가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투자 금액을 늘리시면 됩니다. 네. 시간으로 안 되면 그렇죠. 금액으로 부어라. 네. 아니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시간이 짧은 만큼 크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 연간 900만 원도 사실 큰 돈일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돈으로 산다. 진짜 만약에 시간은 돈이네요. 900만 원씩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그 10년 하게 되면은 2배, 그쵸? 20년 하면 4배였잖아요. 네. 연간 7.2%로 투자한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근데 만약에 300만 원만 더 해서 그냥 깔끔하게 월 100만 원으로 맞추면 1200만 원. 연간 1200만 원씩이면 10년이면은 1억 2천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7.1 수익률이면은 네. 2억 4천? 네. 4억 20년이면 8천? 4억 8천으로 네. 되니까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만 높일 수 있고, 메꿀 수 있고. 아쉬우시면 더 넣으시면 되죠. 누군지 예. 왜냐하면 그 영업을 연금 잘하신. 아, 그런가요? 저 영업을 너무 잘하신. 왜냐하면 그 정부가 1,800만 원까지는 열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시니어 계층 분들 전혀 좌절하지 마시고 연간 1,800만 원 채우시면 한 10년 있어도 노후 준비 가능합니다. 시간을 돈으로 산다는 네. 그 말씀이 참 와닿는데. 근데 사실 연간 7.2%를 말씀하신 10년, 20년, 30년? 이게 또 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금 투자의 기본이 저는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자 기간을 늘리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률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이고 꾸준한. 네, 그 만약에 뭐 올해는 막 20% 수익률 났는데 내년에는 뭐 한 10% 손실 나고 그 다음 해에도 뭐 한 15% 이익 났는데 또 그 이듬 해에는 또 뭐 5% 손실 나고 뭐 이러면 지나놓고 보면 사실은 거의 그냥 제자리이거나 네. 아니면 오히려 원금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복리의 마술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복리의 마술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매년 수익률이 낮아도 좋으니까 매년 손실을 보지 않고 꾸준한 수익률을 내는 게 사실은 비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른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몰빵을 하시면 안 되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연금 계좌에서도 주식만 해서도 안 되고 채권만 해서도 안 되고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뭐 원자재라든가 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 이른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셔야 안정적이고도 꾸준한 수익률을 내실 수가 있어요. 누가 도와줘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좀 개인적인 공부가 좀 필요도 하고요. 포트폴리오 이론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올 웨더 포트폴리오, 사계절 포트폴리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처음 들어보는데. 예, 그러니까 조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그건 들어봤습니다. 현존하는 그 헤지펀드의 전설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브리지 워터사라는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컨셉이 그거예요. 그 계절에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투자의 계절에도 비가 올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고 있더라. 예. 근데 질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우리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을 하잖아요. 네. 근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냥 봄이었다가 갑자기 겨울이고 갑자기 겨울이었는데 막 여름이 오고 이래요. 그래서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상품들을 내가 다 투자해야 된다. 대신 그 과거에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백테스트라고 하는데 과거 시계열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황금 비율이라는 걸 이분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뭐 몇 프로, 채권은 몇 프로, 뭐 원자재는 몇 프로, 뭐 금 몇 프로 이렇게 가져가면 제일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고 이 올 웨더 포트폴리오를 추종해서 본인이 막 연금 계좌를 막 직접 이렇게 막 매니징하고 리밸런싱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꽤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분산 투자와 장기 적립식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길게 투자하고 나눠서 투자를 해야 네. 좋을 때
때도 사고 나쁠 때도 할 수 있는데 네. 이 장기 적립식 투자는 사실은 뭐 모든 투자에 다 제가 봤을 때 적용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 보면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 있으면 이제 정액으로 투자하면 매달 나는 100만 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 있을 때는 적은 주수 수량을 사는 그렇겠죠. 거고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는 많은 사고. 수량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몇 해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지만 길게 놓고 보면 아주 좋은 가격에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장기 적립식 투자가 길게 봤었을 때는 가장 현명한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 이 연금 계좌를 투자할 때도 이 장기 적립식 투자는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간의 힘이네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돈이다 이런 얘기가 생겼나 봐요. 조금 어렵고 낯설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른바 맞춤형 간접 투자 상품이 있어요. 이것만 투자를 하셔도 앞서서 제가 막 복잡하게 얘기했던 뭐 올웨드 포트폴리오, 뭐 분산 투자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네. 그냥